법무인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지검 공판검사로 근무할 때 수행한 트랜스젠더 강간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실은 피고인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서 치칼로 피해자를 위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엄부 등에 삽입해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최초 기소 시에는 주거침입 강간죄가 아니고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 즉 피해자가 사람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는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 즉 여성만 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당시 이제 검찰이 판단하기로 피해자가 비록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지만 피해자를 과연 부녀, 즉 여성으로 볼 수 있는가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거침입 강간죄로 기소를 하지 않고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1심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가 피해자가 성전환 수술을 한 지 되게 오래되었고 오랜 기간 부녀 즉 여성으로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를 부녀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부녀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제명과 공사실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아니고 주거침입 강간죄로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주거침입 강간죄로 공소장 변경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나이가 58세였습니다. 피해자는 시골에서 아들 셋, 딸 넷의 그 자녀 중에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바지가 아니고 치마 입는 걸 좋아했고 여자아이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시골에서 당연히 따돌림을 당하죠. 피해자는 사춘기가 되니까 자기의 성 정체성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을 명백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살 되던 해에 집에서 무작정 나와버립니다. 나와서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밤무대 무용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밤무대 무용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 태국, 중국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밤무대 무용수로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30여 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가출 후에는 당연히 가족들이 피해자를 싫어하죠. 무슨 저런 애가 다 있느냐. 응? 아주 보수적인 시골 가족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을 끊고 살다가 가출 후에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가족들하고도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 후에 피해자는 남성과 한 10년 정도 동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며 삽니다. 그런데 호적상은 여전히 남성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고 검찰인 저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래, 피해자가 이 정도면 피해자를 부녀로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주의적으로 주거침입 강간죄, 즉 피해자를 여성으로 본 전제하에서 주의적으로 공소장을 주거침입 강간죄로 변경을 하고 예비적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즉 피해자가 설사 남성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공소장을 예비적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주의적 공사실, 즉 피해자를 부녀, 여성으로 보는 전제하에서 주거침입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1심 판결문은 지금 봐도 참 명문인데요. 일부 제가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부녀로 인정하는 이유에 관해서 인용합니다. 사회 구성원들 중에는 사안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없이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그들의 존재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감이나 막연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주로 야간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평생을 외롭고 고단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전환자들이 겪어야 하는 불행의 주된 원인이다. 그들에게 발생한 성정체성의 혼란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며 그들이 새로운 성으로 살겠다는 진정한 성의 주장이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당원은 성적 소수자인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를 위와 같이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배려가 이제 노경에 들어서는 피해자가 우리와 다름없는 이 사회의 보통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려 자신의 성정체성에 합당한 편안하고 명예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07년도 판결입니다. 참 뛰어난 판결입니다. 문화 판결문 중에 이렇게 명문이 많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판결문을 참 좋아하는 게 명문이다. 그걸 예쁘고 아름답게 쓰고 그거야 문학가들이 더 잘 쓰겠죠. 그런데 이 판결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판결문을 보면 참 사람에 대한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판결문이거든요. 그 형사 판결문에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뭐였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느끼게 하는 판결문은 많죠. 근데 인간에 대해서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판결문은 참 드뭅니다. 근데 이 판결문이 그 중에 하나의 판결문이죠. 참고로 이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재판부입니다. 당시에 부부 사이에 과연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 안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우리나라 최초로 부부 사이에도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죄 돼 이렇게 판시한 재판부였고 그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올라가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를 이끄는 부장 판사님이 고종주 부장 판사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뛰어난 부장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1심 판결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최초의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대부분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판시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안에서는 분야 아니야. 그래서 강간죄 성립 안 돼. 그렇게 판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개별 사안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은 이게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이거 대법원 판단까지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항소심 재판부도 여전히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사안에서 피해자가 여성이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죽을 치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위해서 당연히 상고를 했죠. 그러니까 대법원도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사안에서 피해자는 부녀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주의적 공사실인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이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사안이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